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지원과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예, 워맨 신방 오늘 6월 25일 화요일 순서입니다. 예, 어제는 솔직히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았었습니다. 예, 미국을 갔다 와서 시차가 뭐 안 좋아서 그런 건 아니고요. 예, 갔다 와서 일요일 날 축구 대회가 있어가지고 아침 일찍 나가서 정말 왜 그렇게 많이 피곤한가 했더니 이 대회다 보니까 정말 진심으로 뛰는 바람에 25분 아마추어 대회는 25분 하거든요. 25분은 풀로 뛰어가지고 그나마 첫 경기의 일을 강호에 저희 서초구에 강호 팀이 한 군데 있는데 거기를 그나마 2대 0으로 이기고, 그리고 두 번째 게임은 제가 또 이 팀을 제가 중복으로 가입이 돼 있거든요. 저랑 같은 팀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교회팀의 감독을 맡고 있어서 지금 이 교회팀 감독을 맡고 있기 때문에 교회팀으로 출전을 했는데 저랑 같이 또 10년 이상 같이 공을 차던 그런 선후배들이 있는 팀하고 또 같이 경기를 하는데, 또 대회다 보니까 서로 뭐 봐주는 거 없습니다. 또 정말 그 일요일날 또 오후에 되게 더웠었잖아요. 그 오후 3시에 또 25분 해서 또 50분. 하루에 50분을 그렇게 진심으로 열심히 차놓으니까 굉장히 힘든 상황이 있다 보니까 끝나고 목욕탕을 갔는데, 우리가 촛대배라고 하잖아요. 종아리 반대편에 촛대배 까인다고. 거기에 붙어 있는 근육이 쥐가 올라와 가지고 그런 경우도 제가 처음 봤네요. 그리고 이 사타구니 옆에 허벅지로 가는 쪽에 그쪽 근육도 엄청 땡기고, 그래서 좀 쉬었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렇게 저녁 먹고 사우나 하고 유니폼 입은 채로 회사 와가지고 어제 저녁 5시에 KB증권에서 주최하는 뭐 VIP 고객들 세미나가 있어서 거기 가서 강의 자료, 하반기 투자 전략이었거든요. 그 전략 자료 이제 만든다고 저녁 8시부터 만들다 보니까 새벽 2시에 끝이 난 거였었죠. 너무 졸릴 것 같아서 몬스터 베버리지인가요? 그 되게 고카페인 그거 하나 쫙 저녁 8시에 다 마시고 2시까지 일을 했더니 한 3시간 반 자고 어제 나왔더니 정말 다리 아프지만 몸이 막 한기가 들어가지고 어제 사실 여기 제 발 밑에 적외선 조사기가 있는데 그 더운 날에 적외선 조사기 어저께 하고, 점심 때는 제가 이 한기가 들면 치료하는 방법이 2가지가 있거든요. 적외선 조사기로 여기 경추, 목 뒤에 경추를 좀 쬐고 있으면 여기랑 정수리 있잖아요. 정수리를 쬐주면 마치 이 한 방에 뜸을 뜨는 효과가 납니다. 이거 한의사 하시는 분이 보시면 좀 싫어하실 수도 있는데, 뜸을 뜨는 효과 때문에 일단 한기를 좀 없애주고, 그 다음에 여기 마포 가든 호텔 뒤에 보면 오딱집이 있거든요. 한 40년대 마포 오딱집 가서 어제 점심 오딱 먹고 약간 몸이 더워지더니 오후부터 좀 괜찮아지더라고요. 어제는 정말 일찍 갔습니다. 정말 일찍 9시 40분에 퇴근을 딱 하는데 1층에 경비 아저씨께서 오늘 일찍 가시네요 하는 거예요. 맨날 그 시간에 들어와서 밤 늦게까지 있다 가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너무 피곤해서 좀 일찍 갑니다 하고 퇴근했는데, 지금은 아주 컨디션이 좋아졌습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습니다. 죄송하고요. 자, 빨리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는 가문의 부관리 백조 시장으로 해서 한국판 카네기 패밀리 오피스 폭풍 성장, 자산 증식부터 기부까지 금융 집사 역할 밀착 관리, 고객의 20%는 신흥부자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요 패밀리 오피스 백조 시대 요 기사가 오늘 매일경제의 아마 특집 기사인 것 같은데 내용이 좋아서 좀 이 기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제가 부자의 눈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 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많이 드리잖아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의 이 초고액 자산가들이 그 영어로는 하이넷월스라고도 하는데 이런 초고액 자산가들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있고 이 부자들은 어디에 투자를 하고 있고 어떤 관점으로 투자를 하는지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부동산 예전에 한번 얘기를 할 때도 비슷한 얘기를 좀 한 적이 있었지만 우리나라에 살 사람이 없다. 네, 그거는 좀 잘못된 얘기입니다 라고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요. 네, 부자의 관점으로 항상 투자를 할 때는 부자의 관점으로 바라봐는 그런 나의 관점 세팅이 중요합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기사들을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고액 자산가를 대상으로 한 자산관리 서비스인 패밀리 오피스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국내 시장 규모는 100조 원을 넘어섰다. 매일경제신문이 국내 5대 증권사의 패밀리 오피스 합산 자산 규모를 조사한 결과 이달 기준 104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야, 5대 증권사, 은행도 아니고 5대 증권사의 패밀리 오피스 합산 자산 규모가 100조가 넘네요. 2012년 국내 금융업계의 패밀리 오피스 사업이 최초로 시작된 지 12년 만인데 패밀리 오피스는 슈퍼리치를 대상으로 단순 자산 증식에 그치지 않고 부의 형성과 이전을 유도하기 위한 종합자산관리 서비스다. 한국판 록펠러 카네기 가문을 끌어내기 위한 금융집사 서비스로 발전하고 있다. 대표적인 글로벌 패밀리 오피스로 손꼽히는 미국의 철광와 앤드루 카네기는 막대한 부를 형성해서 자본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이후 카네기 재단을 만들어서 사회에 재산을 환원한 바 있고 선진국의 전유물처럼 여겨지던 패밀리 오피스 시장이 최근 급성장한 것은 고객군에 큰 변화가 생기고 있기 때문이다. 재벌 전문직 같은 전통 부유층 외에 스타트업을 창업하거나 코인 투자로 부를 쌓은 소위 뉴머니로 불리는 신흥 부유층 비중이 20%에 달하는데 이들은 선진국 경험이 많기 때문에 서구의 패밀리 오피스 성장을 목격을 했고 외부 자산 관리에 보다 적극적이다. 평생 일군 부를 예금 등으로 보수적으로 운영하는 이전 세대와 달리 수수료를 과감하게 지급하더라도 전문가에게 맡겨서 다양한 투자 활동을 통해서 자산을 더 키우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자, 이와 함께 대기업 오너가 3, 4세들이 가진 풍부한 자금력은 벤처업계의 선순환 투자 구조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고 이들은 일반적인 고액 자산가 수준을 넘어서 하나의 기관 투자자처럼 진화하고 있고 패밀리 오피스 고객은 법인인 기업 가문을 형성하고 있다. 개별 고객이 마치 하나의 자산 운용사처럼 주식, 채권, 대체 투자 자산까지 다양한 투자 포트폴리오를 운용한다. 실제 기업을 경영하는 오너이거나 주요 우량 기업의 지분을 대거 보유한 경우가 많고 패밀리 오피스 기업 가문 고객은 자금 동원력이 뛰어나 시장에서는 공제 수준의 기관 투자자 파급력과 영향력을 가진다는 평가가 나온다. 네, 사실 저희 회사에도 이런 분들이 조금씩 찾아오고 계십니다. 네, 저희 웜의 신박도 많이 좀 들으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어떤 분이 오시든 항상 제가 직접 상담을 하거든요. 어제도 어떤 분이 오셨고
항상 뭐 자산 규모가 얼마 이상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어떤 고객분이시든 오시면 아유 그래도 저를 믿고 이렇게 오신 거 아니냐고 그러면서 30분에서 길게는 뭐 1시간씩도 얘기하는데 최근에 보면 이렇게 상장사 오너분들도 오시고요. 예, 오십니다. 오시는데 제가 그동안에 사업을 해서 기업을 일구신 분들한테는 이 주식 투자도 똑같은 거거든요. 주식 투자하고 일반 사업하고의 가장 큰 차이는 사업은 내가 뭐 요식업을 하겠다 아니면 뭐 이런 캔디 사업을 하겠다 하면 이 캔디 사업에 전력 투구를 했다가 잘 안 됐을 경우에 저도 요식업에 투자했다가 쫄딱 망했을 때 있잖아요. 근데 그 요식업에 투자했을 때 제가 굉장히 크게 깨달은 게 어떻게 내가 잘못 봤는데 손절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네, 손절을 할 수가 없어서 그냥 투자한 금액 다 날리고 그렇게 좋은 교훈을 얻고 나오긴 했었는데 그래서 상장사라든지 비상장사 오너분들이나 이래 오시면 사업을 해보셨잖아요. 그래서 주식 투자도 똑같습니다. 네, 사업을 하는 관점으로 얼마나 유망한지 이런 걸 보고 사업을 해보신 그 감각과 여러 가지 투자 원칙을 주식시장에 잘 활용을 하면 되는데 그동안에 우리나라의 펀드들이 장기적으로 성공한 펀드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하나도 없을 정도로 그 수많은 전문가 그룹의 펀드 매니저들이 운용을 했는데 왜 장기적으로 성공한 펀드가 없을까라고 보면 첫 번째 우리나라는 사이클 산업이 많고 전 세계에 지금 미국이 주도하는 이 자본주의에서 우리가 first vendor라는 걸 인식을 해야 되거든요. 이 얘기를 하면 또 너무 많이 길어지긴 한데 옛날에 그 비디오 테이프 있잖아요. 카세트 테이프 VHS 방식하고 또 소니가 개발한 훨씬 더 간편하고 더 좋은 방식이 있었는데 그때 그 기술 표준을 어떻게 결정되나 하는데 소니가 개발한 방식이 그 표준으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게 벌써 한 30년 된 얘기인데 그걸 보면서 지금 뭐 크게는 미국, 영국, 뭐 프랑스, 독일 그 예전에는 그랬었는데 지금은 뭐 거의 뭐 미국 독주인데 미국은 자기네들이 그 고부가 가치 산업하고 거기에 맞춰서 밑에 1차 밴드, 2차 밴드 충실한 1차 밴드들을 거느리면서 소위 말해서 낙수 효과, 먹거리를 주는 거죠. 그런데 그 미국이 하려고 하는 이 고부가 가치 영역으로 침범을 하면 굉장히 강하게 견제를 하기 시작을 하고요. 그게 뭐 80년대에 일본이 반도체의 1등이 되고 뭐 했을 때 바로 견제 딱 들어왔었잖아요. 최근에 중국한테 하는 거랑 똑같죠. 그래서 삼성이 그동안에 어제도 그 VIP 고객 세미나에 갔을 때 그런 질문들을 하더라고요. 삼성이 너무 뭐 뒤처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 최근에 있기는 했었지만 그동안에 삼성이 잘했던 부분이 이 fast following 전략이잖아요. fast following 전략이었고 그 제로 투 원에 대한 책을 저희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미국은 제로 투 원을 좋아합니다. 네, 새로운 혁신 기업을 되게 좋아하고 원이 투가 되고 투가 쓰리가 되고 그래서 뭐 계속 가다가 뭐 5가 6가 되고 그 뒷부분에 있어서는 그 투자자로서의 마진은 줄어들게 돼 있고요. 거기에 또 경쟁자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먹는 게 없어집니다. 그래서 미국의 많은 벤처 캐피탈리스트 피터 틸과 같은 사람은 이 제로 투 원을 찾는 거를 좋아하고요. 우리나라에 상장돼 있는 회사에 투자를 할 때는 너무 이렇게
제로 투 원에 해당되는 새로운 산업이 형성이 됐을 때 우리가 거기서 주도를 하면서 엄청난 몇백 배의 기업 성장이 나올 거다라는 거는 저는 솔직히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기업을 노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말이 좀 길어지긴 했는데 어쨌든 삼성전자가 이 패스트 팔로잉 전략을 되게 잘 했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새로운 혁신이 탄생했을 때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누가 그 미국의 혁신을 리딩하는 기업에 바로 1차 밴더로서 그 낙수 효과를 얻는지 네, 그런 거에 초점을 맞춰야 되고요. 그래서 1차 밴더라는 거를 인식을 하지 않으면 계속 이 회사 우리나라 기업의 주가가 많이 비싸졌을 때도 이 산업의 성장성을 보면서 많이 비싼데도 많이 비싸졌을 때가 보면 펀드에 돈이 제일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 많이 들어왔을 때 거기다가 또 그 비싼 주식을 사거든요. 그래서 그 미국 기업은 1차 그 혁신을 주도하는 그 리딩 기업은 약간 그렇게 비쌀 때 사도 됩니다. 사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계속 올라가니까. 근데 그런 혁신 기업들이 추구하는 부분이 이 1차 밴드들을 절대 이 소울 밴드 하나로 안 가져가잖아요. 왜냐하면 그 혁신 기업들은 그 영업이익률을 계속 높게 유지를 하기 위해서 밑에 밴드가 있으면 밴드를 다변화시키려고 하는 거죠. 다변화시키면서 이 밑에 밴드는 내가 소울 밴드였다가 다변화시키는 순간 이익률이 떨어지게 돼 있고 그게 최근에 어제 뭐 엔비디아 주가가 이래 좀 빠지긴 했었는데 엔비디아의 1차 지금 HBM 공급하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똑같죠. 엔비디아가 삼성전자를 퀄테스트를 통과시켜 줄까 아닐까? 무조건 통과시켜 주겠죠. 근데 HBM 자체가 이 커스터마이즈된 스페셜티 반도체다 보니까 엔비디아가 원하는 사양대로 만들어주길 원하는 거지 HBM3E를 만드는 기술력이 지금 삼성전자가 계속 못 따라가고 있다는 거는 이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다변화를 시키면 아무래도 공급 HBM의 가격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는 그런 전략을 쓰고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다른 미국 기업들 다 똑같습니다. 네, 애플이 됐든 뭐가 됐든.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장기 투자 펀드로 성공한 펀드가 없다는 걸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좀 많이 길어졌는데 1차 밴드라는 걸 이해를 해야 되고요. 네,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주주 가치와 기업 가치가 일치하지 않았던 부분. 네, 기업은 성장을 했는데 그 성장의 과실이 똑같이 대주주와 소액주주 간에 공평하지 않게 이루어졌던 이 부분이 두 번째가 제일 사실 굉장히 큰 부분인데요. 이 두 가지를 이해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미국에서 나온 그런 제가 존경하는 뭐 피터 린치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의 그런 책을 읽고 투자를 했더니 이상하게 안 되는 거였죠. 그런 부분 때문에 그나마 그 두 가지를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 그게 참 차이가 큰 것 같습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말이 좀 너무 길어졌는데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을 제가 좀 남다르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요즘 좀 이렇게 찾아오셔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자, 두 번째 기사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점심 약속이 있는데 시간이 너무 또 많이 지체된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해외 패밀리스의 수천억 투자, 연기금급에 대접받는 패밀리 오피스. 이게 계속된 그 후속 기사입니다. 자, 이 5대 증권사 패밀리 오피스 고액자산가의 자산 규모가 지금은 104조 원인데 자산 규모 10억 원 이상 고액자산가는 356조나 되네요.
하하. 참. 이 지금 표를 보면서 말씀드리는 건데, 네, 아까 기사에서 나왔듯이 전통 부유층 재벌과 전문직에서 50%, 지분을 매각한 오너는 30%, 그리고 신흥 부유층 스타트업 대표 20%, 이렇게 삼성증권 자료입니다. 패밀리 오피스란 뭔가? 기업 가문 고객을 대상으로 증권사가 제공하는 금융 집사 서비스. 네. 자산 관리를 포함해서 인수, 합병, 그리고 기업 공개 IPO, 상속 증여, 그리고 사회 환원, 교육 등 종합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되게 친한 후배도 신한증권에 그 100억 이상 고객만 관리하는 그런 부서에 또 그런 지점에 있더라고요. 자, 한국 패밀리 오피스 시장이 100조로 성장하면서 최소 자산 규모만 수천억 원에 달하는 기업 가문 고객이 자본시장에 매기로 급부상하고 있다는 거고요. 기관 투자자 못지않은 자금 동원력으로 AI나 바이오, 클라우드처럼 향후 성장 가능성이 큰 산업에 투자금을 지원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자, 아까 10억 원 이상 고액 자산과 자산 규모가 356조나 된다고 했고요. 1년 새에 약 18% 늘어났다고 합니다. 중복 수출을 제외하더라도 패밀리 오피스 기업 가문과 일반 고액 자산가의 합산 자산 규모는 400조 원을 훌쩍 넘어설 것이라는 게 시장의 분석입니다. 과거엔 주요 비상장 기업들이 펀딩을 할 때 리테일 자금을 신경 쓰지 않았다면서 최근에는 수백억 원 규모의 투자금이 유입되자 연기금급의 대우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네. 국내 증권사들이 기업 가문의 슈퍼 리치를 위한 우량 비상장 기업 사모대출펀드의 딜을 알선하면서 시장 규모 확대에 나서고 있는데, 지난 5월 삼성증권은 확정 수익을 보장하는 IMM K-바이오 퓨처스 일반 모투자 신탁 전용 상품을 패밀리 오피스 고객에게만 제공했다고 하고요. 앞서 IMM 자산운용은 셀트리온과 주주간 계약을 맺고 싱가포르 국부펀드인 테마색이 보유한 셀트리온 보통주 약 170만 주를 인수를 했었네요. IMM 자산운용을 통해서 이 물량 중 일부를 확보해서 이 기업 가문에 재판매를 했다고 합니다. 이번 투자로 기업 가문 고객은 5%가량의 확정 수익률을 보장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펀드 같은 경우에는 이거 확정 수익률 보장, 이거는 아직까지는 보장은 안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네, 그 밑에 쭉 이런 패밀리 오피스가 어떤 식으로 투자 기회를 이런 거액자산가들한테 제공을 하는지 쭉 돼 있고요. 한국투자증권은 뉴버그먼 글로벌 PE 상품을 통해서 해외 비상장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슈퍼리치에게 제공하는데, 블랙스톤과 칼라일을 비롯한 주요 사모펀드들이 투자하는 헬스케어, 소프트웨어 같은 분야에 글로벌 비상장 기업에 공동 투자하는 방식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밑에 쭉 내용은 한번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저희 업계 출신 중에 몇천억대 이제 부자가 되신 분이 계시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장모 회장님이나 보면 이 자산 규모가 이제 커지다 보면 비상장 스타트업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투자 제안을 그런 분들한테 많이 가지고 갑니다. 가지고 가면 이 슈퍼리치 분들이 그런 기업에다가 아주 큰 돈을 투자하는 게 아니고요. 장모 회장님 얘기를 너무 예로 들면 우리 업계에 계신 분들은 이 장모 회장님이 누군지를 다 아니까
얘기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예, 일반적으로 그런 분들이 학교 간다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뭐 고스톱이나 이래 포카질 때 처음에 배팅하는 거면 학교 간다 이러면서 100원씩 뭐 500원씩 투자하잖아요. 예, 약간 그런 개념으로 비상장 투자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그렇게 했는데 비상장은 성공 확률이 떨어집니다. 떨어지는데 거기서 제대로 된 투자는 뭐 그분들은 이제 학교 가는 금액이 좀 크죠. 억 단위로 투자를 했던 게 그런 게 뭐 5년에서 한 7년 만에 상장되면서 수십 배에서 뭐 아주 크게 하면서 그러면서 돈이 계속 불어나더라고요. 근데 그런 투자의 기회가 일반인들한테는 잘 안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 사칭하는 문자들 되게 많이 오잖아요. 하면서 무슨 해외에 저는 비상장부터 국내 비상장에 투자를 해서 300% 이런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여기 가입하세요라고 하는 문자 오잖아요. 전부 100% 사기입니다. 그 정말 좋은 투자 건수는 이렇게 일반인들한테 무작위로 문자 보내서 투자할 기회를 드립니다.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문자 오면 저는 그런 문자 오면 바로 스팸 신고, 삭제, 차단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기사도 똑같은 건데요. 자산 30조 가문 고객 대상 비공개 세미나도 인기다. 어제 저도 여기 콘네르 호텔에 강의를 하러 가면서 강의 장소 입구에서 물어봤어요. 근데 오늘 누가 들으시는 거예요? 직원들이 듣는 겁니까? 어떤 걸 하니까 이 VIP 고객분들 모셔놓고 하는 거다라고 해서 알았었는데, 이렇게 패밀리 오피스의 슈퍼 리치들 대상으로 하는 이 비공개 세미나도 많이 열리는데, 자, 여기 기사 보니까 최근에는 로봇 산업의 미래에 대한 관심이 높다. 야, 제가 이번에 미국 갔다 오면서 큰 하나의 인사이트를 얻었던 게, 27, 28, 29. 예, 항상 9자로 끝나는 해. 뭔가 이 새로운 또 그 99년 닷컴과 같은 그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야, 이번에는 로봇이구나 라는 걸 좀 하나의 인사이트를 얻고 왔는데, 자, 24일 삼성증권에 따르면 서초구 삼성금융 캠퍼스에서 패밀리 오피스 가문 고객을 대상으로 프라이빗 세미나를 개최했는데, 이 자리에서 로봇의 아버지로 불리는 김상배 MIT 기계공학부 교수의 로봇 산업의 잠재력에 대한 강연을 듣고 토론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자, 지난주 18일 날. 야, 제가 한국에 있어서 정말 가보고 싶었는데, 요 영상 자료라도 있는지 한번 알아봐야 되겠네요. AI 시대 미래 지형을 뒤바꿀 핵심 기술에 로봇이 있다고 보고 향후 투자와 기업 경영 아이디어를 얻었다는 평가이고, 김 교수는 치타 로봇을 개발해서 스타트업 연구자 반열에 오른 업계 전문가라고 합니다. 수많은 국내 기업 경영자가 로봇 사업 관련 아이디어를 얻을 때 그를 찾는데, 이번 세미나에서는 챗GPT 출시 후 AI 산업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지만 실제 소비자들이 AI의 효능을 체감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인 로봇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삼성증권 기업 가문 자산 규모는 30조 원에 달하는데, 이날 참석한 고객들의 자산 규모는 약 10조 원이라고 합니다. 야, 10억 100억이 아니라 10조 원. 이 때문에 증권가에서는 향후 로봇 산업에 대한 빅머니가 움직인다는 후문이 나왔다. 야, 역시 아까 제가 이 부자들이 어디에 지금 관심을 갖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부자들의 관점으로 계속 투자 대상이나 이런 걸 봐야 된다고 했는데, 역시 벌써 이 로봇 산업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이런 세미나가 있었군요. 누구시죠? 김상배 교수님 유튜브 영상 있는지 좀 찾아보고 한번 봐야 되겠네요. 자, 그 다음 기사는 빌딩 팔고 미 장기채 갈아타세요.
슈퍼리치 절세 해결사 역할 톡톡. 네, 제가 세테크도 잘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외국계 기업 임원 A씨는 오래전부터 자사주를 취득해 왔고 평가 금액이 5억 원을 넘어 매년 신고를 하고 있는데 매입 가격이 워낙 낮았던 탓에 양도 차익에 따른 세금 부담이 커지고 있었다. 고민을 거듭하던 A씨는 최근 증권사를 통해서 해법을 찾았는데 패밀리 오피스의 프라이빗 뱅커를 통해서 자사주를 국내 증권사로 입고해서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세 공제 한도만큼 증여하라는 컨설팅을 받았다. 증여받은 주식의 매입 가격이 전후 2개월 종가 평균으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양도 차익을 크게 줄일 수 있었다. 네, 이거는 좀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부부간에는 6억까지 증여세가 없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분 A씨 이분처럼 자사주 계속 해가지고 총 매입가는 5천만 원인데 평가 금액이 5억을 넘었으면 엄청난 양도 차익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미국 기업이니까. 외국계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미국 기업이겠죠. 이렇게 미국 기업에 대한 매도는 22% 내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배우자한테 딱 증여하면 세금을 하나도 내지 않아도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또 밑에 쭉 읽다 보니까 BC 얘기가 나오는데 빌딩을 신고가에 매각한 후 확보한 자금을 자본 차익이 비과세인 미국 장기채에 투자를 했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채권에 투자하더라도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가 없는 제로 쿠폰채를 샀다고 하면 중간에 사가지고 중간에 팔고 나오면 그 차익이 남는데 그 채권도 매매에서 얻는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는데 미국 장기채에 투자를 해도 매매 차익이 비과세인가요? 여기는 그렇게 돼 있네요. 미국 채권에 요거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은 댓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은 이제 좀 다른 기사인데요. 법인세 신고 100만 곳 넘었지만 적자 기업 늘어나서 세수 6조가 급감을 했다고 합니다. 자, 지난해 법인세 신고 기업이 사상 처음 100만 곳을 넘어섰지만 10곳 중 4곳 37%는 적자를 내며 법인세가 6조 원 넘게 줄었다. 법인세는 기업들이 낸 수익에 과세하는 세금이죠. 적자가 나면 세금을 매기지 않고 적자 3년 나다가 10억씩 적자가 나다가 4년째 30억 벌었다고 해도 이연 법인세라고 해가지고 적자가 3년 누적되면 그 다음 이 수익 난 거는 또 안 내도 되기도 합니다.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4만 9천 개가 증가 103만 1,000개나 되네요. 야, 법인, 그러니까 뭐 회사라고 보시면 되죠. 우리나라에 법인이 103만 1,000개나 되네요. 자, 근데 잠깐만.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인데 적자가 나도 신고를 해야 되니까. 자, 하지만 이 중 적자를 낸 법인은 37만 9천 개. 한 38만 개의 회사는 적자다, 그죠? 네. 적자 기업이 늘면서 법인세 총 부담세액이 81조 6천억으로 1년 새 6조 2천억 정도 줄었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작년이죠, 작년. 작년인데 작년에는 워낙 그 반도체가 안 좋았기 때문에 이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영향을 아마 제일 많이 받았을 겁니다. 자, 법인세 부담액은 2019년에 67조 2천억이었고요. 2020년에는 53조 6천억으로 줄어든 뒤에 21년에 다시 60조 2천억, 그리고 22년
작년에 87조 8천억 법인세가 거쳤다가 그러다가 작년에 81조 6천억으로 한 6조 정도 줄었네. 기업 유형별로 살펴보면 상장사 2,464곳의 총 부담세액이 28조 9천억 원으로 전체의 35.4%를 차지했다. 그러니까 이 비상장 법인도 꽤 많다, 그죠? 상장사가 사실 2,500개니까 지금 법인이 103만 개인데 상장사가 2,500개네. 근데 이 2,500개가 내는 세금이 전체의 35%나 되네. 자, 102만 8천 곳에 달하는 비상장 법인이 나머지 65%를 부담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런 거는 알아놓으면 좋다, 그죠? 자, 일본, 중국 펀드에서 짐 싼 개미들 인도로 갔다고 합니다. 네, 제가 앞으로 20년은 인도 시대다. 그 전에 20년 중국 2001년도에 WTO 가입한 이후로 중국 시대가 한 20년이 있었다면 20년 아니죠. 어떻게 보면 2008년 올림픽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좀 안 좋았다가 그리고 나서 특별하게 뭐 중국 시대다라고 한 적은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중국이 매년 엄청난 무역수지 흑자를 내다 보니까 2015-16년도 그때 중국 소비 열풍이 불었을 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증시에 중국 소비주, 그죠? 우리나라 음식료가 그때도 리레이팅 됐던 이유가 5천만 인구가 먹는 음식료가 이제는 14억 인구가 먹는다 하면서 했고 지금이랑 좀 비슷하긴 합니다. 그 정도로 중국 소비가 어마어마하게 글로벌하게 영향을 미쳤는데 이제 인도로. 자, 투자자 3분의 1 일본 증시 정점 3주 동안 자금 117억 빠져나가 성적 부진 중국 펀드도 대거 탈출. 인도 펀드에는 2,408억 자금이 밀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외 주식형 펀드 설정액 순유입을 보니까요. 6월 4일에서 21일 동안 인도의 펀드에 2,408억, 중국은 마이너스 1,230, 일본 관련 펀드도 117억 유출. 6월 달에 인도 지수 성적은 4.3% 올랐고 중국은 2.87% 빠졌고 일본은 0.28% 소폭 이렇게 올랐네요. 자, 일본 펀드는 올해 초 반도체가 주목받으면서 올해 들어서 설정액을 1,400억 원 가까이 늘려서 총 설정액이 4천억 원에 육박을 했었는데 지난 3주간 한 120억 정도 줄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일본 펀드를 들고 계시는 분이라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펀드 매니저 서베이에 따르면 응답자 중 3분의 1이 일본 증시가 정점에 도달했다고 평가를 했네요. 3분의 1. 그러면 나머지 3분의 2는 아니다라는 의견이다. 그죠? 시티그룹도 기업 지배구조 개혁과 일본은행의 통화정책이 여전히 불확실하다는 평가를 내놓았고요. BOJ의 금리 인상에도 계속되고 있는 엔화가 하락도 우려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원엔 환율은 870원 정도까지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일본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자본 유출은 한 4주째 이어지고 있다네요. 16억 달러 지난주에 매도가 이루어졌었고 지난 3월 4만 800을 넘어서며 최고치를 기록했던 니케이 지수도 지금 38,500까지 좀 빠져 있습니다. 같은 기간 중국 펀드에서도 1230억 원이 빠져나갔다 뭐 등등 있고 중국 정부가 대규모 부양책을 발표하면서 크게 반등을 했지만 중국의 부동산 침체 리스크가 재부각되고 경기 회복이 예상보다 느리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상승폭을 좀 반납을 했고요. 특히 중국산 전기차 관세 부과를 놓고 미국, 유럽 등과 무역 갈등 우려가 커진 점 등이 지수를 짓눌렀다고 합니다.
같은 이유로 국내 상장된 중국 전기차 산업에 투자하는 ETF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솔렉티브가 지난 4월 5.66% 상승을 했지만 이달 들어선 다시 5.64% 하락을 했네요. 밑에 같은 기간 인도 펀드는 한 2,400억이 돈이 들어왔고 최근 들어 연이은 인도 증시에 대한 고평가 우려에도 불구하고 인도 경제가 풍부한 노동력, 탄탄한 내수 시장 등을 바탕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인도 경제는 올해 1분기 지난 1분기보다 7.8%나 GDP가 늘었고요. 반면에 중국의 GDP는 5.3%에 그쳤다. 인도 상장기업의 1분기 합계 순이익은 전년 동기 비해서 17%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S&P의 스탠다드 앤 푸어스, S&P의 인도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긍정적으로 상향을 했네요. 네. 자, 요 기사에 제 의견은 사실 저희가 최근에 해외 투자를 하고 싶다는 기관에 저희가 제안서를 보내면서 저희는 약간 허를 찌르는, 지금 저희는 해외 투자를 한다면 중국에다가 하겠습니다라고 제안서를 보냈습니다. 그 이유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중국의 차이나 스토리는 3, 4, 5의 요 연도별로 끝나는 1993, 94, 95, 2003, 4, 5, 6, 7 그리고 2013, 14, 15, 16까지도 중국 소비 스토리다 했잖아요. 그래서 요 4, 5 요 기간 동안에 중국 주식에 투자를 안 하기는 좀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고 보니까 2015, 16, 17, 18년 그때 후광통 열리고 그때도 저희가 그렇네요. 2015년도 중국 상해 종합주가지수 엄청 올랐었잖아요. 근데 그때 저희가 중국 주식을 투자를 해서 2018년도에 다 돈을 뺐는데 상해 종합지수 자체는 4,500에서 저희가 시작을 해서 저희가 돈을 뺄 때 2,800으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저희와 비슷한 경쟁사들의 중국 펀드 수익률은 정말 좀 안 좋았었는데 저희가 플러스 40% 수익률로 청산을 다 했었거든요. 했었던 이유가 정말 잘 골라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오늘 아침 모닝 브리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중국 주식은 정말 잘 골라서 투자해야 되고요. 인도는 뭐 사회주의 국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신흥국 투자할 때는 그 마켓을 사는 것보다는 잘 투자해야 됩니다. 골라서 잘 투자하면 꽤 큰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다음에 인도 관련된 얘기는 계속 기사가 나오고 저희가 리서치가 될 때마다 자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매 신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화이팅 넘치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